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유형 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형 자산이고요. 말 그대로 풀으면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자산. 그런데 우리 유형 자산은 우리 취득할 때 목적이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쓰려고 사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산다든지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 장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유형 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자산 단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일단 크게 항상 세 가지, 우리 단기 매매 증권 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취득하는 시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유손이, 그 다음에 마지막 처분이라고 하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유형 자산의 첫 번째 취득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쵸? 재비용 및 수수료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으면 차변에 건물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되겠죠, 그쵸?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치는 계정 과목들은 이름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건물을 샀을 때 건물, 비품 사면 비품, 차량 운반구 취득하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걸 우리가 유상 취득이다라고 해요. 유상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땅이 조금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짓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건설 공사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 지어주세요, 누군가한테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겠죠.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에 돈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이런 중간중간에 돈을 지급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건설 공사를 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금이나 혹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은 처음에 지급하는 걸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그러고,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돈을 추가로 지불해 주는 걸 우리가 중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돈을 지급했을 때 우리는 대변에는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 건물이 생긴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또 한 번 중도금을 또 중간에 또 한 번 지급했어요. 그럼 또 돈이 나가고 건설 중인 자산이 계속 쌓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잔금이라는 걸 지급을 하게 돼요. 잔금, 남아있는 돈,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완공 끝났어요. 알겠어요, 이거 제 소유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대금을 이제 입금해 드릴게요 하고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져 있었던 건설 중인 자산이 모두 없어져야지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놨었던 것을 모두 다 소멸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으로 또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추가로
돈이 또 지불이 될 수 있고 그럼 이 모두를 합쳐서 이제 새로운 건물이 하나가 제 거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모두를 합산해서 차변에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서부터 중도금 계속 지급을 하게 되면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얘를 다시 건물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중간에 필요한 과정이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런 거 조금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 다시 중간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의 종류는 모두 다 사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땅을 샀다, 주차장을 쓰려고 땅을 샀다 그러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리고 구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우리가 분수대 같은 거, 이렇게 정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 설비를 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를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사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는 비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동안에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취득이다 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럼 이제 샀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득 후 지출. 그러면 건물을 샀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저 건물을 새로 사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조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기로 했어.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외벽을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없었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뭐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교체하는 것도 취득 후에 돈이 나가는 지출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취득 후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첫 번째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럼 이런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 건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내용연수를 증가. 내용연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뭐 수리를 했다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그럼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돈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수리했다 그러면 건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기계장치를 수리했는데 아주 주요 부품들을 바꿨다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수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원래 상태대로 원상 복구시켜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현상 유지시켜주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리창이 깨져서 교체를 했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펑크나서 타이어를 수리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돈을 써버린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비용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요. 수선비. 그리고 또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대신에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을 하셔야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론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가셔서 기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 후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돼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회계가 일상생활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차를 샀어요. 1,000만 원 현금 주고 자동차를 한 대 샀어.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는 차 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썼어요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차랑 돈이랑 바꿨어요. 이런 걸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자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좌 자산은 조금 줄고 유형 자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돈을 언제 쓰는 거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함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려 주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우리가 차를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때 돈을 쓴 게 아니라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차를 타고 다니면 차의 가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중고차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감가상각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냐면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 배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배분은 나누어 주는 거고,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차를 5년간 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약 200만 원씩 사용을 하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마씩 떨어지냐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런 감가상각의 계산은 첫 번째 정액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액법. 그럼 정액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정액이라고 하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액법은 공식을 암기하셔야지 돼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자, 그러면 취득 원가는 내가 처음에 샀을 때의 금액이고, 내용 연수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잔존 가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이 차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잔존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잠시 후에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률법은 비율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주시는 방식인데, 일단 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예요. 곱하기 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비율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루 타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10년 된 차랑 11년 된 차는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최근에 산 차는 가치가 초반에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률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적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률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이 이외에도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조금 급수가 올라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된다. 나머지는 그냥 감가상각의 연수합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중체감법이라는 것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액법, 정률법은 실제 계산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이제 산출이 될 거예요. 산출이 되고 나면 그 금액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계 처리를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건물이면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해요. 그래서 판관비라고 제가 조금 짧게 쓸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앞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 이 차감적 평가 계정은 내 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마이너스 차감해주는 계정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요만큼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잠깐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 39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감가상각. 자, 첫 번째 감가상각의 취득원가를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기간 배분하는 것이다. 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쓰고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3요소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감가상각의 목적, 유형자산을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내 취득원가를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는 간접법을 써요. 그래서 간접법으로 분계를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거기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의 풀이를 자 X1년 1월 1일에 볼게요. 자, X1년 1월 1일에 우리는 기계장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기계장치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기계장치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제 X1년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그럼 1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기간만큼을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우리는 처음에 정액법이다 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에 문제에 내용연수가 몇 년? 5년.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러면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900만 원을 5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180만 원의 감가상각액을 찾아주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180만 원 그리고 좀 짧게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장부상에는 기계장치는 1000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이 생겼으니까 180만 원어치만큼은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액은 내 장부가라고 부르는데 82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0뺀 나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1년을 또 썼어요. 그러면 이제 X2년 12월 31일 날이 될 거고 또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만 원
그러면 또 똑같이 18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180만 원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180만 원 나왔으니까 또 똑같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짧게 쓸게요. 180만 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18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또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360만 원만큼을 이 기계장치에서 사용한 부분이다. 그럼 360을 뺐으니까 640만 원의 장부가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액법은 감가상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연도에도 180, 두 번째 연도에도 180 이렇게 동일한 금액의 계산이 되게 돼요.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정액법은 그래서 감가상각액이 매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봤고, 두 번째 문제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정률법은 자, 처음에 마찬가지 X1년 1월 1일에 이번에는 승용차 1000만 원어치를 현금 주고 샀어요. 승용차.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1년 동안 차를 타고 다녔어요. 차를 타고 다녔더니 이제 X1년 12월 31일이 돼서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할 건데, 이번에는 무슨 법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첫 번째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적 감가상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빼야 할 게 없고 여기에 곱하기 정률이 40%라고 했으니까 40%는 우리 소수로 바꾸면 0.4 계산을 해주시면 400만 원어치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1년 또 지났어요. X2년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감가상각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만큼이 생겨 있었죠. 400만 원 곱하기 0.4는 그러면 240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회계 처리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400이 아니죠. 240만 원. 네, 감가상각비 240만 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해까지 썼는데 640만 원어치를 쓴 상황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이렇게 해마다. 자, 그럼 세 번째 해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재에 세 번째 해까지 있으니까 X3년 12월 31일 날이 되면 이제 우리는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하고 240만 원하고 두 번 생겼기 때문에 64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곱하기 0.4를 해주시게 되면 144만 원만큼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부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첫 번째 해 감가상각을 했더니 400만 원의 감가상각, 두 번째 해에 감가상각을 했더니 240만 원의 감가상각, 세 번째 해에는 분개는 안 했지만 144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가상각액이 조금 크고 점점점 작아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률법이라 하고, 정률법은 그래서 차트를 그려보면
처음엔 많이 생각하고 점점 작게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률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고 감가상각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계속 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저는 얘를 처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처분, 이제 내다 팔겠다.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지울게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취득 후 지출, 감가상각 이 두 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네들은 내가 건물이나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손익이 발생한 거다. 보유 손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처분. 그럼 이제 팔을 건데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간접법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유계액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처분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의 가격을 찾아야지 되는데 하나는 처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장부가 이 두 가지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얼마의 처분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부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장부가는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장부가라고 하는데 장부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취득원가는 취득원가 그대로 우리는 뭐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로 남아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소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럼 취득했을 때 건물은 무슨 변에 있었죠? 차변에 있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으로, 일단 대변으로 건물이면 건물, 비품이면 비품, 얘네들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 와야 돼요? 취득 원가가 오게 돼요. 취득 원가로 없어지면 되겠고 건물이 없어졌으니 지금까지 같이 감가상각 했었던 이 자료도 같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되고 저는 건물을 이제 팔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겠죠. 제가 판매한 자에게 돈을 받게 돼요. 돈을 받게 되고 이 돈은 얼마만큼 받아야 될까요? 내가 처분한 금액만큼 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럼 돈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부족하게 받았다. 좀 싸게 팔았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처분했을 때의 붕괴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는 재비용 및 수수료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재비용 및 수수료 원가에 포함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 하나. 그 다음에 건물을 실제 짓고 있으면 중도금, 계약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 했다가 완공이 되면 건물로 모두 대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공식 암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처분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유형자산의 지금 핵심 설명이었어요. 요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으니 잠시 쉬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